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의학원 김정현입니다. 오늘은 좀 제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연구자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제가 되게 쉬운 것 같았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폐 진단용 방사선 동위원소가 요즘에 다들 공부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웬만한 얘기는 다 알고 계셔서 과연 어떻게 이거를 썰을 풀고 또 재미있는 또 좋은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고민하다 보니까 슬라이드는 몇 장 안 되는데 만드는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가를 위한 폭도 있지만은 그 또 비전문가를 위한 것도 고려를 해서 전체적 그림에서 좀 개발 현황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라는 신약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좀 가는 모습이 폐동연소가 할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에 대한 기술 분석을 좀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의학원이 지난 한 5년 동안 저희가 가진 폐동연소 기술하고 또 핵의학적 기술을 통해 가지고 몽골에 있는 국립병원에 제2국립병원에 핵의학센터 건립할 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김병일 과장, 변병현 과장님, 그다음에 정성철 부장까지 해가지고 저희 기관 내에 행정부터 의사분, 그다음에 저까지 포함해서 방사학자가 해가지고 저희의 폐동연소 기술을 사이클트론 베이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했고 성공적으로 식약처 허가도 받고 원자력 청으로부터 몽골 원자력 청부터 다 해서 현재 8명의 하루의 폐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사 때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국회의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체 행사 진행까지 잘 도와주셔가지고 성공리에 이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의학원의 폐방사선 동위원소와 그에 대한 응용 연구는 상당히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고 이렇게 몽골에 있는 국립병원을 티칭하고 그들이 실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까지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반열에 올라 있다는 것을 먼저 좀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우선적으로 폐동연소가 사용되는 거는 크게 이제 보면은 굉장히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그래서 나름 정리를 옛날부터 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사선 의약품 그러면은 처음 듣는 분들은 막 이게 도대체 몇 가지 종류가 있냐 막 이러겠는데 그게 진단용, 치료용도 있고 요즘에 뭐 치료와 진단이 병행하는 세라노틱스 방사선 의약도 있지만은 진단용 방사선 의학 계열들도 결국에는 이제 분류할 때 좀 편의상 진단용 최종 기계를 기본으로 해서 스펙트, 그다음 펫, 그다음에 이거를 인비버 어세이하는 동위원소로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 펫 동위원소가 쓰이는 곳은 여기에 쓰이는 페트용 방사선 의약품의 하나의 기본적인 영상용 기본 물질로 여기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펫 동위원소의 개발의 시발점은 결국에 펫 방사선 의약품에 대한 개발의 시발점이기도 하고 그것이 얼마만큼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는 얼마만큼 그 기관, 해당 연구소에서 얼마만큼 많은 폐 방사선 동위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연구 역량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폐 방사선 동위원소는 굉장히 많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가로치고 CY라고 되어 있는 건 사이클트론이고 그 다음에 M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이클트론하고 디렉터에서 둘 다 생산되는 거고 R2라고 되어 있는 건 디렉터에서 생산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100년 전부터도 막 여러 가지 동위원소가 발견돼 있지만 진짜로 의학계에 들어와가지고 사용되는 시점에 대한 거를 제가 명시를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동위원소들이 후보 물질들이 있었고 1990년대 의학원에서도 이러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대를 지나면서 폐 방사선 동위원소 중에서 이게 가장 효과적인 게 어떤 것인가 이게 좀 필터링이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이 좀 변화가 있었고요. 근데 2020년대의 좀 핫 이슈는 갈륨 68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사이클트론에서 용이하게 생산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상단에 있는 건 엔스토가 운영 중인 뉴클레어 리액터고요. 아래 하단에 두 개는 요번에 가운데 있는 건 IBA가 요번에 만든 신형 사이클트론입니다. 굉장히 미니멀라이즈 돼 있고 거의 뭐 크기는 이제 양문형 냉장고 수준까지 되었고 요번에 맨 하단은 GE가 만든 인하우스 사이클트론인데 그래서 마지막 사이클트론은 환자용이라기보다는 전임상용에서 동물용으로 아예 개발된 사이클트론이라 7매무 정도 사이즈에 굉장히 좀 특화된, 좀 작고 차폐도 굉장히 얇게 돼 있는 그런 사이클트론인데 그래서 결국에 사이클트론의 변화와 펫 방사선 동위원소는 아주 연동되고 발전되고 있고 예전에는 원자로 기반으로도 많이 한 적이 있었으나 그건 진짜 과거고요. 최근 10년 이내에는 대부분 다 사이클트론 기반으로 펫 방사선 동위원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많이 부각되는 거는 아무래도 사이클트론으로 누구나 다 이게 아주 베이비 형태로 작은 양의 사이클트론 누구나 다 가지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핵반응의 에너지도 굉장히 저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큰 그 사이즈가 아닌 사이클트론도 다 가능하게 됐다는 점이 커다란 장점입니다. 그러면서 왜 자꾸 인하우스 모델로 들어오느냐? 대부분의 폐동 요소들이 방광객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검사를 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대부분 다 나오지 않고요. 설령 나오더라도 그 양이 대부분 다 이렇게 ADME로 다 배출돼가지고 그걸 다 끝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튜머에 있는 아주 적정량이 또는 어떤 특정 질환이 있는 부분 빼고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인체 영향력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사선 동연소의 페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사이클트론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거의 이제는 뭐 다 됐다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케미스트리가 동위원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되게 유기성 분자들이나 금속성 분자도 있지만 유기성 분자들이 여기서 선택적으로 굉장히 화학하기가 화학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사선 음표를 만들기 좋은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잘 알려진 또 화학 반응들을 다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또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고도 이게 끝나고 나면 다른 방사선 이물질 뭐 걱정하는데 거의 없이 아주 클리어하게 다 끝나버리니까 디케이 되고 자연계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클린하게 가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의학용으로 쓰기에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사이클트론하고 맞물려 가지고 원모듈라이제이션 돼가지고 이제 거의 사이클트론 생산되면 FDG까지 나오는 단계들이 거의 오토메이션으로 돼 있고 또 의학계에서 많이 적용받았던 GMP가 1916년도에 한국에도 정착되면서 이제는 GMP 의약품에 대한 것도 사이클트론으로부터 FDG 생산 뭐부터 기타 다른 방사능까지 다 모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한 것 중에 그럼 방사선이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시는데 폐동위원소를 제가 이렇게 화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저희 보시면은 굉장히 작은 양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F18 같은 10mg 기준에 보면 10에 10승g 정도. 거의 뭐 인간의 후각이나 미각이나 이런 게 느낄 수 있는 게 10에 6승g 정도. ppm 단위부터 이상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이하 정도도 안 되는 양. 그래서 이거 뭐냐면 화학적 독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안전성, 화학적 안전성, 뭐 요즘에 많이 백신 때문에 아나필락시스 걱정하시고 그러는데 폐동연소를 사용하는 방사성 약품들 거의 그런 것이 없다. 이게 굉장히 커다란 강점이고요. 그리고 성장한 데서도 이 분야가 향후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또 성장 동력인 그거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펫을 왜 자꾸 이용하느냐? 펫은 또 간단하게 펫 동위원소로만 사용하고 기존에 알려진 케미스트리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주사를 하고 그다음에 영상 얻는 방법들은 이미 영상 기술이라든지 이미 의학계에서 굉장히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다 아시겠지만 아주 분자 영상 단위의 생리학적 이미지를 획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성능이 있고요. 그 영상 역시도 펫동위원소와 방사선이 동시에 발전하면서 영상 기술까지도 덧대어지면서 이제는 굉장히 고해상도의 영상을 3D로 얻을 수 있다는 것과 요즘에 유튜브 아주 유행하지만 이미 핵의학 쪽에서의 팬 영상은 이미 유튜브에 도달했기 때문에 리얼 비디오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는 것들이 우리가 어떤 단순하게 환자를 보는 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제약업체에서 어떤 신약 개발 단계에서 생리학적 이벤트가 과연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또 질문을 답해주는 데에서도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도 펫방사선 동위원소가 굉장히 잘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방사선 약품 마켓은 이러한 사이클트론과 유클러 리액터 쪽의 뭐 발전도 동시에 있었지만 특히 사이클트론의 어떤 힘에 입어 인하우스 사이클트론의 힘입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성장은 한 9% 이상으로 될 거로 보고요. 특히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달리 이제 뒤늦게 정착이 됐고 한국은 좀 빠르게 정착됐지만 다른 나라들에게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한 9.8% 정도 되고요. 한국의 방사선 약품 시장은 세계적인 시장에 빗댔을 때 아직까지는 좀 작은 규모인데 세계 15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 미국이 방사선 약품이나 방사선 동위원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거부감, 그 환자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제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용률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한국은 15위권 시장이라는 결국 작은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도 굉장히 주목받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뭐 통계들마다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일본 통계를 오늘 안 가져왔는데요.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 펫동위원소 쪽 시장으로 한 3배 정도 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기에 사이클트론이 한 140대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 페트도 한 450대 정도 그 정도로 가지고 있고요. 한국이 거기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좀 그래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일본 역시도 보시는 예측제 보면 알겠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예측제도 보면 알겠지만 아직도 5%, 연 5%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굉장히 빠르게 했고, 최근에 뭐 방사선 암 쪽에 관련돼 가지고 리포트들 여기 보면은 한국의 암 시장에서 굉장히 성장한 속도 한 5.8%. 그래서 세계에서 굉장히 놀랍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거기에 핵의학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그 그래프 보시면은 그게 이제 진단하고 치료 시장에 대한 마케트에 대한 시장 분석인데요. 실제로는 진단용, 이 페트용 진단용, 펫 동연소를 이용하는 방사생약품 시장은 거의 치료용에 비해서는 거의 시장 마켓은 거의 한 7대3, 8대2 정도로 압도적으로 건수는 높습니다. 그런데 매출을 딱 보면은 거의 치료용이 많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는 진단용하고 거의 대등한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인즉슨 진단용이 그만큼 보편화돼 있고, 진단용 펫 동연소 시장 자체가 보편화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떤 병원에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급여 상태에서 우리가 잘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데이터를 다시 해석해 보면, 치료용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이교철 박사님 말씀하신 그 치료용 방사선 동연소가 결국에 고부가치 사업이 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또 예측치도 합니다. 그 국내에서 보면은 펫 검사는 2020년도에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23만 건 정도 됩니다. 24만 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동연소 보면 압도적으로 99.3%가 F18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논할 가치도 없고, 그만큼 F18이 FDG의 그런 건수, 검색 건수 등이 힘입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쓰이는 펫 동연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머지 동연소도 보시면은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게 카본 11, 그다음 갈륨 68, 그다음에 N13인데 N13 정도만 돼도 일부 병원에서 심장용으로 쓰기 때문에 아주 좀 건수가 적게 나오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료계에서는 핵의학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심장 CT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등장하면서 경쟁적으로 그 분야별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점점 떨어지는 추세고요. OPFT는 굉장히 뇌 신경계 그쪽에 관련돼 가지고 일부 실험만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하게 좀 관측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좀 눈에 보이실 거는 갈륨 68인데요. 갈륨 68이 2020년도에 914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갈륨 68 펫 동연소는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요즘에 이제 스티븐 잡스병, 잡스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병원의 강건욱 교수님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하셔서 결국에 동정적 치료를 허가받았던 그 약이 쓰이면서 이게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3건의 대부분은 서울대병원에서 다 진료받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시장들이 다른 병원까지 낙수 효과로 같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펫 동연소는 현재 사이클론에서 만들어지지만 이렇게 사용량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 방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 많이 모듈화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타입, 그러니까 원료물질 기준으로 그 원료물질이 액체인지, 기체인지, 고체인지로 나눠지고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쉬운 건 기체입니다. 기체는 뭐 기체 상태의 기체를 가지고 그 실험 얻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프리피케이션하는 것이 가장 쉽고요. 그 다음에 액체고, 그 다음 고체입니다. 고체는 좀 그 과정을 녹이는 과정이 하나 더 추가되거나 칼럼이 두세 번 더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연소에 비해서 아까 치료용 동연소의 복잡함보다는 훨씬 더 심플하고요. 특히 이러한 그 중에 액체 타겟은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체는 또 회수율이 또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회수하는 과정 중에서 냉각 시스템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액체 타겟 같은 경우에는 빔을 쏘고 나서 또 회수도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액체 타겟으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F18이나 뭐 나머지 갈륨 60배까지 포함해서 거의 다 10매부 아래에서 다 결정되고요. 최근에 좀 핫하게 많이 연구되고 있는 저희 펫 동연소 쪽 계열에서는 갈륨 60배 같은 경우에는 이 액체 타겟 같은 경우는 거의 10매부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발표된 리포트 보면은 거의 뭐 45마이크로 암페어로 빔 조사를 40분 정도 하면 180mC가 최종 물질도 얻어지고 소스 물질도 징크 68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물질과 다르게 좀 용이하게 좀 회수하거나 또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mg 정도의 타겟만 사용할 때 굉장히 작은 타겟 사용하고요. 대부분 이게 특허가 걸려가지고 직접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타겟들은 외국에서 많이 발표를 하는데 실제로 임상에 쓰인 건 거의 없는데 IBA나 GE 쪽에서 발표하는 것들은 임상에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18은 지금 이렇게 거의 많이 성장해가지고요. 요즘에는 뭐 20큐리 만드는 건 아주 우스운 얘기거든요. 나 땐 말이야 뭐 요즘에 쓰는 용어 아닌데 제가 처음 이렇게 입문했을 때만 해도 2큐리, 1큐리 얻기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점점점
CQ리 내는 건 뭐 일도 아니고 FDG, OQ리, CQ리 만드는 것도 이제는 아무런 테크닉이 아닌 걸로 될 정도로 그만큼 자동화나 이 펫 동영상 시장이 많이 커져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IBA 것도 보면은 IBA가 F18는 더 이상 이제 성장을 더 거의 끝판왕까지 왔다라 생각하고 거의 하지 않고요. 요즘에 많이 하는 것이 IBA나 G도 갈륨 68이나 커퍼 64 쪽에 액체 타겟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액체 타겟의 장점은 아까도 했지만은 그 고체 타겟에 비해서 굉장히 좀 단계적으로 쉽기 때문에 좀 훨씬 더 선호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오타가 난데 사실 이게 좀 잘못되어 있는데, 근데 그 액체 타겟의 장점 중에 하나가 고체 타겟보다 훨씬 더 과정이 짧고, 그 다음 회수율이 좋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고려했을 때 액체 타겟이 더 우월하고요. 보시는 자료 보면은 상당히 갈륨 60이나 커퍼 64가 액체 타겟에서 기존의 고체 타겟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잘 나오는 것을 IB 측에서 데이터로 제시를 했습니다. 학술될 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은, 작년에, 올해 초에 GE가 내놓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저 타겟이, GE가 이번에 신형으로 내놓은 갈륨 68 타겟이고요. 그 다음에 GE는 독특하게 기존의 어떤 모듈을 다시 만들지는 않고, 기존에 그 GE가 가지고 있었던 FDG 합성장치인 패스트랩의 그 모듈을 그대로 응용만 하면 갈륨 68부터 마지막 우리가 이제 신경 내부 잡스병에 쓰이는 진단 문제 네트까지도 합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IBA도 최근에 G 쪽을 따라하면서 기존의 FDG 모듈을 갈륨 68 그 리퀴드 타겟하고 연동시켜 가지고 같이 생산하는 쪽으로 많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 타겟은 기본적으로 좀 크기가 좀 큽니다. 이거는 좀 비세 덴서티하고 문제 때문에 좀 핵 반응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은 그대로 CO2 메탄 형태로도 가능하고요. F2 가스 형태는 워낙 케미스트리가 F 쪽에서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F2 가스 쪽을 거의 좀 쓰지는 않고, 그래서 대부분의 가스 타겟 그러면은 펫 동요소에서는 카본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BA도 상당히 요즘에는 잘 만들고 있고, 왼쪽에 보시는 게 IBA 타겟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요즘의 G입니다. 그래서 G는 좀 구분점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실버색으로 되어 있는 건 CO2고 메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카본 형태를 쓰다 보니까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가스 타겟은 반드시 이 단독으로 가스가 넘어온다고 해서 뭐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이걸 다시 화학적으로 재처리할 수 있는 모듈은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 설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모듈과 동시에 이렇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인건비, 전체 시설 설치비가 초기에 많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리드 타겟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처음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과정도 복잡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특히 펫동연소는 그 진화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심플하게 왔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상단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커머체에서는 저거를 모듈화해서 이제 판매까지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못하는 거 없이 저런 모듈도 하나를 구입을 하면은 여러 가지 동연소 만들 수 있는데, 다만 그 만드는 사람의 그 좀 능력치가 또 이거를 좌우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산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합성 방법을 노트는 그 담당자가 직접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원자력 의학원에서는 아까도 그 앞서 설라이도 있었지만 3가지 사이클트론 운영하고 있고, 특히 50매부 사이클트론에서 커퍼 24, I124 지르코늄 생산을 레귤러하게 하고 있고요. 커퍼는 일주일에 한 번 이외에서 또는 1회 정도, 아이오다인 124는 한 달에 한 번, 지르코늄 89는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금 생산하냐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가진 그 50명부의 여러 가지 치료 계획이나 연구 계획들, 그런 치료용 동연소의 연구 계획들 R&D라 물리다 보니까 저희는 풀로 오일을 다 가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 조그만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최대치를 지금 펫동에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사용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횟수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퍼 입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외부 기관에만 준 것만 한 2큐리 정도입니다. 220큐리, 2.2큐리 정도. 의학원에서 쓰는 것은 좀 작은데, 그거는 이제 운반 과정 중에 손실되는 양 때문에 그런 거고요. 대부분 또 의학원에서 쓰는 것도 전부 다 저희가 1.5kg 정도 썼는데, 그것도 다 의학원에서 쓴 게 아니라 의학원에서 실제 실험실에 없는 분들, 화학과 아니면 제약업체 분들이 오셔서 같이 공동 사용을 한 또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원이 개방형 그 동연소로 개방형 연구실로 간 데 있어서 펫동연소가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린 자료고요. I124도 외부기관에 100ml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지르코늄 89도 요즘에 좀 사용이 늘어나서 외국인은 5ml 정도인데, 지르코늄 89는 주위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실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20마이크로 큐리 정도면 영상을 뭐 7일까지 얻고, 환자용 같은 경우는 1ml 큐리면은 충분하게 영상을 다 얻기 때문에
사용량이 적다고 그래가지고 실험량이 적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1ml를 가져가셔서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량보다는 그걸 가지고 나오는 아웃풋을 나중에 주목해 보시면 더 재밌는 결과를 볼 수 있고요. 현재 저희가 공급하는 세 가지 동위원소는 다음과 같은 솔루션 형태로 다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합성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좀 운반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의학원이 오늘 폐동연소 제가 포커스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저 의학원이 가장 갖고 있는 국가적인 미션 중에 하나가 저희 방사제품 생산센터에서 벌써 몇십 년, 20년째 꾸준히 아이오다인 123, 그다음 아이오다인 123 MIBG, 살륨 202, FD진과 같은 진단용 방사선 동위원소를 꾸준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의학원에 공급하는 양이 우리나라 국내 모든 양이 다 사용되고 있고요. 모든 병원에서 우리가 중단되면은 다른 병원에서 굉장히 임상 환자분들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가 된다라면 폐동위원소의 성장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만 기존에 우리가 의학원에서 하고 있는 역할의 진단용 사업에 있어서도 좀 투자가 계속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 폐동위원소의 전반적인 내용하고 기술적인 좀 업데이트된 내용을 해서 오늘 제 발표를 마감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재인 박사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